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공수처에서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를 떴지만 공수처의 수사는 점차 윗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조사를 마치고 공수처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주말 오전에 공수처에 불려 나온 뒤 15시간 만입니다. 김 사령관은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외압 없다는 입장 여전하십니까? 변호사 없이 조사 받으셨는데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김 사령관은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넘기려는 해병대 수사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의 외압이 VIP, 즉 대통령의 경로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 사령관은 이 발언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다만 김 사령관은 지난 2월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단장 항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박 전 단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공수처는 VIP 경로 발언의 진위 여부와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윗선의 지시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조사에 앞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국회의 최상병 특검법 통과 이후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공수처가 김 사령관에 이어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지 관심입니다. 공수처와 별개로 군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도 조만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민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회담에서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후속 회담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양측이 다시 정면 대결 양상에 돌입한 건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향후 전국의 주요 분기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여정 기자입니다. 첫 회담 직후 각각 솔직하고 허심탄회했다. 답답하고 아쉬웠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던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하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계속 소통하겠다는 뜻은 양측 모두 같았습니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요.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회담 이틀 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전격 합의하면서 후속 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여러 의제 가운데 하나로 지난 회담에서 합의의 실마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재명 대표님과의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양보를 해서 합의해서 처리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합의 처리를 위해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영역의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하지만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최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자 전국은 다시 얼어붙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라며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 수용이 총선 민심이라며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양측 모두 추가 회담의 가능성을 닫아두진 않고 있지만 만남을 위한 만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 거리감은 여전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에야 후속 회담이 의미 있을 거라고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회담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바로 만남이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후속 회담의 1차 시험대가 될 전망인데 양측이 아직은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추가 만남의 물꼬를 틀 계기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YTN과의 통화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작고한 김 여사 부친과의 인연을 이용한 최재형 목사의 몰카 범죄이자 정치 공작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김 여사 특검법을 피해보려는 꼼수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사면 브리핑에서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신용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고발장이 접수되고 5개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벼랑간 수사의 속도를 내겠다니 조금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에 앞서 폐지한 민정수석을 되살리는 내용의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더 잘 듣겠다는 계획인데 과거 정부의 폐단이었던 검경 장악을 통한 사정 기능까지 부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960년대 군사정권 때 처음 만들어진 민정수석. 날던 새도 떨어뜨리는 자리라 불릴 정도로 청와대 핵심 권력으로 꼽혀왔습니다. 백성 뜻을 살핀다는 민정과는 달리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 5대 사정기관의 핵심 정보와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검증 권한까지 거머쥐었고 잡음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뇌물이나 불법 사찰, 감찰 중단과 같은 각종 혐의로 기소되거나 실제 처벌까지 받는 등 민정수석 순환사는 정권마다 빠짐없이 반복됐습니다. 검사 시절 우병우, 조국 전 수석 관련 사건을 맡기도 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소위 사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서 장악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정치적인 반대 그 세력을 이걸로써 좀 합법을 위장해서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당선인 집무실 첫 출근 날 첫 다짐 역시 민정수석실 폐지였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공직기강 비서관과 법률비서관 등 내부 기강 통제나 법률 보좌 기능만 비서실장 직속으로 남기고 민정수석 자리를 없앱니다. 동시에 민원 청취와 같은 민정수석실 대외 기능은 윤석열 정부 들어 확대 개편된 시민사회 수석실이 맡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좀 더 확대 재편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 뒤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 등 주요 변곡점마다 윤 대통령에게 민심 동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불거진 겁니다. 한 곳에 있던 민정의 기능을 부처나 대통령실로 쪼개며 오히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르면 이번 주에 흩어진 기능을 한데 모으고 민정비서관을 추가해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민정수석 부활을 두고 과거와 같이 검찰이나 경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신임 민정수석 후보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등 검사 출신들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약화와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직을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걱정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에서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 관련 기능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임 민정수석 인선에 따라 민심을 제대로 듣겠다는 윤 대통령의 진정성이 더욱 또렷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수출 호조 속에도 현재 고금리 흐름이 계속되면 본격적인 내수 회복은 내년부터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내수 회복의 관건은 물가 안정에 있다고 보고 2%대 물가 안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수출은 반도체가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자동차도 역대 최대액을 경신하면서 7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기관인 OECD는 수출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올해 1분기 소비는 1년 전보다 1.8% 감소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부동산 PF 리스크 등이 내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수출과 금리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올해 수출은 소비를 0.3%포인트, 투자는 0.7%포인트 증가시키지만 금리는 소비를 0.4%포인트, 투자를 1.4%포인트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출보다 누적된 고금리가 소비와 투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DI는 하반기에 금리를 내려도 내수 회복은 내년에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분석 결과 현재까지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2024년도 내수 위축의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시점을 예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졌다며 국내 1분기 깜짝 성장률과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유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달라진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민생물가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며 물가 안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석 달 만에 2%대로 떨어졌지만 국제 유가 변동성과 일부 과일값 상승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2%대 물가를 조기에 안착시켜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금리 인하 여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대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국민들께서 물가 안정을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판매 가격의 오름세가 다소 둔화했고 경유 가격은 5주 만에 떨어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5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1,712.9원으로 전주보다 4.6원 올랐습니다. 가장 비싼 서울의 경우는 3원 오른 1,782.5원, 가장 저렴한 울산은 0.5원 올라 1,681.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주 동안 계속 오르던 경유는 이번 주에 0.5원 내리며 1,566.3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석유협회는 환율이 전주 대비 하락했고 국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내린 만큼 다음 주부터는 국내 가격 역시 모두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은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UN 식량동업기구 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19.1로 전월보다 0.3% 올랐습니다. 특히 4월 육류 가격 지수는 116.3으로 전월 대비 1.6% 상승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공급이 줄었고 소고기도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올랐습니다. 곡물 가격 지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111.2로 조사되며 전월보다 0.3% 상승했습니다. 반면 설탕은 인도와 태국의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127.5로 4.4% 하락했습니다. 올해 초 현 정부 들어 첫 회의를 여는 데 성공한 경사노위가 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으며 다시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뒤 노동계가 정부를 배제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면서 노사정 대화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에야 현 정부 들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한국노총이 고공농성 중이던 조합원 강제 연행에 반발해 불참 선언한 뒤 복귀하는 우여곡절 끝에 야심차게 첫 발을 뗀 겁니다.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동행주원의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성실하게 그다음에 또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 회의에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3개 특위 구성에 합의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4일로 예정됐던 특위 첫 회의에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다시 멈췄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 구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회의를 열지 못한 겁니다. 노사정 3개 축 가운데 하나가 빠진 경사노위는 다시 올스톱 상태입니다. 그 사이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힘의 균형이 무너졌고 노동계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심이 맞춰 반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국정기조를 대전하는 것뿐입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총에 공동사업을 제안하면서 정부를 빼고 가자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총은 노사정이 함께 가는 게 맞다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총선 이후 정부의 노동개혁 동력마저 흔들리면서 갈 길 먼 노사정 대화는 당분간 쉽게 복원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최근 사법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를 요구하자 의료계도 증원 결정 근거를 공개하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정부가 거침없이 추진하던 의료개혁에 제동을 거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을 성토하기 위해 의대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의대생을 감당하기에도 교수들이 부족하고 1인당 GDP 대비해서도 의사수가 넘친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는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은데 정부가 결정한 근거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료계와 국회 등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사법부에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공언하고 있다. 이는 2,000명 정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법부가 결정 근거를 이유로 정부에 제동을 걸자 의료계도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앞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오는 10일까지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번 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며 정부의 증원 확정을 보류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내부에선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요구 시한에 맞춰 과학적 근거를 제출해 소명하겠다면서도 어떤 자료를 낼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10년 뒤 의사수가 10,000명 넘게 부족해질 것이라는 KDI 등 국책연구기관 3곳의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란 관측만 나옵니다. 결국 정부의 증언 산출 근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례적으로 이번 재판부에서는 이런 근거들을 보겠다, 내라라고 하신 걸 봐서 단순히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는 결론보다는 이게 내용을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내년도 의대 증원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반대로 앞선 사례들처럼 이번에도 기각된다면 각 대학이 낸 수정안대로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서울의대 병원 교수의 74%는 업무 가중에 따른 어려움으로 진료 축소와 병원 이탈, 사직을 고려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97%에 달하는 교수들이 환자 곁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업무 가중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환자들의 불안과 절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환자들의 치료가 늦어지고 결과가 나빠져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비대위는 정부가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가하는 겁박을 거두어 일터와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지난달 지역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서울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문체부 1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달 21일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종 충남대병원은 A씨에게 현지 수술을 권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A씨가 지난해 5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그동안 지병 치료도 해온 만큼 본인이 치료받던 병원으로 가겠다 해서 옮긴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유지는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는데 트럼프 재집권 시 분담금 인상 압박이 커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선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거냐는 질문에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국이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매우 적게 내고 있다며 왜 미국이 부국을 지켜야 하는지 반문했습니다.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실질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미 의회의 수권 법안도 있고 전통적인 미 외교 정책의 틀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런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 카드를 활용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더욱더 요구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2019년 재임 당시 기존 협정을 무시하고 전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증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될 경우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다면서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현재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미는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방위비 협정에 대한 협상을 지난달부터 일찌감치 진행 중인데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정 내용이 정해지더라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그 범위 밖에서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의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북한에서 10대들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가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충격을 줬는데요. 이렇게 한류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북한이 최근 자수 캠페인을 벌이고 12년 만에 파출소장에 해당하는 경찰 간부들을 소집해 회의를 여는 등 사회 통제의 고삐를 죄고했습니다. 그 배경을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들 앞에서 연극을 하는 등 북한 곳곳에서 선전선동 활동이 한창입니다. 한국 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건데 혹시 이를 봤더라도 자수하면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59%의 죄를 지었다 해도 단 1%의 양심을 가지고 자기 죄가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있습니다. 단 자수할 때는 언제 누구에게 받았고 누구와 함께 받는지 등을 얘기해야 합니다. 외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최고 사형까지 할 수 있는 반동문화사상 배교법 등을 제정하며 통제를 강화한 북한이 동시에 자수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유화책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더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작동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고발하고 자수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시스템이 가동하지 못해도 정말 눈길이 닿는 곳에서는 모두 적발해낼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최근 우리의 파출소장에 해당하는 전국의 분주소장들을 평양에 소집한 것도 한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분주소장 회의가 열린 건 김정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인데 정부는 그만큼 일탈, 위법 행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제5차 전국 분주소장 회의가 김정은 집권 이후 12년 만에 개최되어 사회통제 강화를 위한 분주소장들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한류 확산을 포함하여 사회통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한류 콘텐츠를 체제를 흔드는 탈법 행위로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우려 아니겠어요? 한류를 통해서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라는 직간접적으로 인지가 되게 되니까 최대 체제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한국 드라마를 본 10대들에게 12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하기도 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던 척박한 군 훈련 시설을 숲으로 복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복원된 숲은 기부의 숲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음이 짙게 물든 숲. 하지만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듯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간 군부대 훈련장으로 사용되면서 황폐해졌습니다. 지난 2014년 군 당국이 훈련 시설이 있던 부지를 반환했지만 울창했던 숲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산림 복원이 시작됐습니다. 척박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정성스레 나무를 심습니다. 함께 자랄 야생화도 빈틈없이 심고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잘 자라라. 나무 심기 봉사에 나선 건 어린이와 대학생, 직장인 등 모두 250여 명. 2시간 만에 나무 1000그루와 야생화 6000주를 심었습니다. 어떤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많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 않은 일로 환경에 도움도 될 수 있다니까 뿌듯하네요. 군부대 훈련 시설이 있던 곳입니다. 10년 넘게 풀 한 폭이 없이 척박했는데 자원봉사자들 손길 덕분에 이렇게 야생화로 가득 찼습니다. 산림청이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성금을 모아 시작한 산림 복원 사업. 그래서 기부의 숲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 근처에 자라는 개느삼과 털개회나무, 쉬땅나무를 심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에 살아왔던 나무를 심어줘야 잘 자랍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자생식물을 오늘 심었습니다. 군 훈련지 외에도 산불 피해 지역과 채석장 등 복원이 시급한 숲이 전국 곳곳에 남아있는 상황. 미래 세대에 물려줄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선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 신고된 한국인 여행객 남성의 소재가 15일 만에 파악됐습니다.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은 현지 시간 4일 30살 김모 씨의 소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김 씨의 신변에 이상이 없으며 사안에도 특이점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족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은 지난달 17일쯤 프랑스에 입국한 김 씨가 18일 오후 파리 1구에서 지인을 만난 뒤 19일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소재를 파악해왔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범죄 구조금을 강력사건 피고인이 뒤늦게 갚은 걸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보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른 것일 뿐 피해자와 화해나 용서가 이루어진 건 아닌 만큼 양형에 반영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29살 류모 씨는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아파트에서 약혼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피해자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류 씨 주장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살해한 동기 자체라도 알고 싶은. 이후 1심 법원은 류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는데 판결문 세부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해 류 씨에게 전액을 받아냈는데 재판부가 이를 류 씨에게 유리한 요소로 본 겁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도 지난 2019년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21차례 찔러 죽인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유족이 구조금 3천여만 원을 받았고 이 남성이 구상금을 지급한 점을 양형에 반영하는 등 구상권 청구에 의한 흉악 범죄자들의 구조금 지급이 감형 사유로 잇따라 고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든다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구조금을 청구한 것만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감경 요소로 작동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미치게 되면 자칫
그 유족 구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 실제로 감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가족 일부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구상금 지급 여부를 양형에 반영할 경우 재산 유무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피고인들이 구상금을 지급한 건 절차에 따른 것일 뿐 화해나 용서가 있었던 건 아닌 만큼 양형에 반영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과거 내연 관계였던 여성의 남편을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넘게 불륜 관계를 이어온 내연녀와 헤어지자 택배기사인 척 집을 찾아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인천시 장수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내부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시쯤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SUV 차량에 불이 붙어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 한 대는 모두 불탔고 밖에 있던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 인형들이 살아 움직이는 걸 그렸어요. 저는 멋진 옷을 입고 호랑이를 타고 숲에 달리고 있어요. 침대에 인형이 많은 거예요. 햄스터 나라를 가고 있는데 저는 예쁜 옷을 입고 같이 가는 모습입니다. 네, 어린이날 앞둔 연휴 첫날 가족을 위한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제주에선 귤꽃 걷기 행사가, 또 대구에서는 떡볶이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길 가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예쁜 나뭇잎이나 꽃잎 채집해 주세요. 아이들이 시골길에서 부지런히 나뭇잎이며 꽃잎을 모아봅니다. 도심에서는 보지 못하는 산딸기도 발견해 색다른 맛을 느껴봅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아이들을 위한 행사지만 부모님들도 즐겁습니다. 애도 좋아하고 와이프도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가 이렇게 채집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만든다고 하는데, 길 가면서 이런 거 하나씩 주워보니까 특이한 경험이고 재밌습니다. 돌담길을 따라 사람들이 부지런히 걷습니다. 활짝 핀 감귤꽃들은 진한 향기를 퍼뜨리며 사람들에게 무르익은 봄을 전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귤에 대해서 얘기해주며 단란한 시간을 보냅니다. 완전 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설명해 줬는데 애들이 어떻게 흰색인데 주황색 귤이 되냐고 물어보니까 저도 대답해 주면서 약간 뿌듯하고 그리고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전국 떡볶이 맛집이 대구에 모였습니다. 국민 간식 떡볶이를 맛보려는 사람들로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아이들은 직접 만들어 보고 맛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과 함께 온 아버지는 이번 체험을 계기로 가족 요리사를 꿈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딸이랑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자체가 되게 괜찮은, 저도 요리를 안 해봐서 집에서 이제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어린이날 연휴 첫날, 사람들은 따뜻한 봄 날씨 속에서 나들이를 즐기고 행사에 참여하며 가족 사랑을 키웠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병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정부가 전국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상태를 처음으로 조사해 봤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6살부터 17살 사이 소아청소년 6천여 명의 정신건강을 조사해봤습니다. 정신장애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16.1%에 달했습니다. 학급에 25명이 있다면 4명이 해당합니다. 장애 유형을 들여다봤습니다. 10명 중 1명은 불안장애를 겪었습니다. 4.4%가 충동조절 등 장애, 2.6%는 틱장애, 자폐 스펙트럼 등 신경장애를 경험했습니다. 또 100명 중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봤고 이 중 1명은 최근 2주 사이 그랬다고 털어놨습니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100명 중에 7명 정도는 현재 하나 이상의 정신과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들은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자녀의 정신장애를 인지하고도 전문가를 찾아 상담이나 치료를 한 비율이 6%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표본과 조사 방법은 달랐지만 미국 49.5%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꼭 치료를 해야 되나, 그다음에 그냥 두도 좋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안 가셨다고 하는 게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 많았던 건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불이익 때문에 못 가시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아이 몸이 아플 때 잘못되지 않도록 병원을 찾듯이 마음의 병을 발견하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AI 반도체는 현재 엔비디아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요. 엔비디아를 벗어나 새로운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인텔과 네이버, 카이스트가 손을 잡았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비행사의 모험을 다룬 영상입니다.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것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것도 아닌 글을 동영상으로 바꿔주는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이 같은 생성형 AI를 구동하려면 AI 연산에 최적화된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보급된 AI 반도체의 90% 이상이 엔비디아 제품인데 가격이 비싼 데다가 수요가 넘쳐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AI 연구가 지체되고 투자가 위축되는 AI 혹한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탈 엔비디아를 위해 인텔과 네이버, 카이스트가 손잡고 새로운 AI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부족한 물량은 인텔이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가우디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네이버는 연구진들이 가우디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가우디 기반 컴퓨팅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 LLM 경험을 녹아내면 그것을 바탕으로 학교들과 연구원들이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오픈소스 형태로 올림과 동시에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LLM이라든가 요즘 인공지능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카이스트는 가우디에서 AI가 잘 구동되도록 해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가우디 성능 자체를 향상할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 설계 자체를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인공지능이 그 가우디의 아들이나 손자 되는 차세대 설계를 인공지능으로 해보는, 그래서 가우디 설계 AI 모델을 개발해보는 게 이번 공동연구는 앞으로 최소 3년간 진행되며 여기서 나오는 모든 성과는 대중에 공개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네이버에 이어 카이스트와도 손잡으면서 새로운 AI 생태계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국내산 농산물을 앞세운 햄버거에 이어 국산 콩을 활용한 마스크팩까지 지역 특색이 담긴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지역 농가와 손잡고 상생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꿀과 팥가루를 섞어 마스크팩을 만듭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 제품인데 국내 농산물이 주요 재료입니다. 지난해 이 브랜드 마스크팩에 사용된 국산 팥가루와 두부는 모두 4.3톤, 5천만 원 어치입니다.
네, 저희가 워낙 신선한 재료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래서 그 유통기한을 조절하는 어떤 제품 수급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항상 떠오르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도 콩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공급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경기 연천에서 재배한 팥과 충북 음성산 두부를 활용한 제품도 시장에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안정적인 판로가 생기니까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원료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지역의 특색이 담긴 제품을 만들고 소비하는 로코노미가 하나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맥도날드는 경남 창녕 마늘이 들어간 햄버거를 출시해 3년 동안 130톤이 넘는 마늘을 사들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파버거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100톤에 달하는 진도산 대파를 구매해 농가 소득을 끌어올렸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차별화된 경험을 주고 기업은 지역과의 상생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지역 특산물이 상품화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좋고요. 기업은 지역 특산물을 새로운 상품으로 발전시키니까 마케팅 측면에서 유리하고 그리고 소비의 다양성 측면에서 또 효용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글로벌 기업과 지역 농가의 상생 전략이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실험실에서 고기를 만드는 세포 배양 산업은 그동안 규제에 막혀서 성장이 더뎠는데요. 최근 정부가 경북 의성을 세포 배양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하면서 관련 산업이 날개를 펴게 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실험용 용기에 액체를 옮겨 담습니다. 샬레에 담긴 물질은 닭의 근육세포. 이 세포가 증식할 수 있도록 배양액을 주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험실에서 자란 세포는 세포 분화 과정을 거쳐 실제 닭고기와 거의 같은 배양육이 됩니다. 근육 줄기세포가 근육세포로 분화가 되는 과정이고요. 그런 근육세포들이 다발로 형성이 되게 되면 이제 근육 조직, 고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 세포 배양 산업. 하지만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 채취와 등급 판정 전 육류 반출을 금지하는 규정 탓에 산업은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정부가 경북 의성 일대를 세포 배양식품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하면서 산업 성장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특구 안에서 사업하면 규제의 족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나가봤을 때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상용화가 되는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저희도 우리나라의 기술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배양육 회사들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는 관련 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기업들을 끌어와 시장의 규모를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 10개 기업에서 오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특구가 지정이 되었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실제로 참여를 해서 세계로 나가는 그런 길을 열 수 있습니다. 특구에 참여하는 기업 10곳은 오는 2028년 12월까지 규제 없이 세포 배양 식품을 연구하고 상용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포 배양이라는 기존에 없던 산업이 규제 자유 특구에서 족쇄를 벗고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K-팝과 K-드라마, K-문학 등 한류를 이끄는 우리 문화 저변은 세계 최저 수준의 문맹률과 엄청난 교육열을 바탕으로 하는 독서의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성인 남성의 60% 정도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1년 문을 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점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직장인들과 독자들이 서고 사이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서점을 찾거나 책을 주문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책 볼 시간 별로 없는데 오늘은 시험 끝나서 이거 읽고 하자면은 돈이 다 날아가서 그래서 책 사는 것도 좀 꺼려지게 되고 주말에 조금 시간이 난 그나마 오는 거죠. 월요일부터 만약 목요일까지는 책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 실제 책 판매의 기본이 되는 독서율은 10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종이책을 기준으로
성인 남성 10명 가운데 6명 이상꼴로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책을 읽지 않아 문화 빈부격차도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왜 책을 읽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일이나 공부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 스마트폰이나 TV 시청 등으로 바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책 읽는 습관이 부족하다는 답변도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서 출판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6만 5천 종 안팎이 서점에 풀리는데 인구가 2배 이상인 일본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조금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적어도 좋은 책이 없거나 읽을 책이 없어서 책을 멀리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책의 경쟁 미디어가 늘어난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사회적, 경제적 속도가 빠른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즐겨야 할 책 문화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가치,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나마 다행인 건 20, 30대 젊은 층의 독서율은 꾸준히 70%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같은 새로운 독서 매체의 이용도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좋은 작가가 많이 나와야 되고, 또 출판사에서는 정말 좋은 책, 읽힐 만한 책을 선정하고 출판을 해야 하고, 그것이 판매,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잘 정리해줘야 되고,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독서 진흥 기본 계획에 따라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이 배도록 돌봄 교실이나 초등학교가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독서 동아리나 소외계층, 출판사 지원 등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독서야말로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보복 소비 덕에 호황을 누리던 명품 시계 업계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스마트워치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계 업계는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을까요? 권영희 기자입니다. 피아제가 설립 150주년을 맞아 선보인 7만 2천 유로, 우리 돈 1억 원짜리 시계입니다. 국력 오차를 극복하기 위한 기계식 시계 기술의 정수, 뚜루비용을 탑재한 시계 가운데 가장 얇습니다. I just would like to present you the thinnest watch on the fair today, which is this watch here. This watch here, which is the Altiplano Ultimate concept with the flying tourbillon inside, only 2mm thin. 지금까지 제작된 시계 가운데 가장 정확한 문페이지 시계입니다. 문페이지 시계는 다이얼 구멍을 통해 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윤년을 자동으로 계산해 4,500만 년 동안 하루에 오차만 발생합니다. 제일 복잡한 시계도 한번 볼까요? 수많은 톱니바퀴는 물론 다양한 요소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2,877 spare parts, 245 stones, and for the indication, 31 hands and 9 discs to ensure good function. 시계 업계에도 세계 경제가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올해는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때문에 신제품을 쏟아내기보단 기존 제품을 조금 수정하거나 헤리티지 모델을 현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가격대를 찾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The price range, which we consider very important in the market right now, is in between 1,000 and 3,000, where the end consumer are looking for a nice, elegant, and refined timepieces. 우리 돈 15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인데요. 어떤가요? 시계 하나 장만하기에 적당한 가격인가요? YTN 권영입니다. 네, 어린이날인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제주 산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50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전부터 내일 새벽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니까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5시 50분에 뵙겠습니다.